정치에서 복귀한 여야 대표가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기상청을 방문해 태풍 카눈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명시 자영업 지원센터를 찾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초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던 대의원제 관련 혁신안을 오는 10일로 미뤘습니다. 대의원 폐지 축소에 대한 당내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인 8월 임시국회에선 새만금 잼버리 부실 준비와 관련한 상임위 현안 질의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열려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부실 운영 논란을 일으킨 잼버리 관련 공무원들이 수십 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1,100억 원의 예산 검증이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살펴보고, 정부의 단속에도 나날이 교묘해지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상청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김기현 대표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휴가 복귀 직후 민생을 외쳐온 김기현 대표. 어제 묻지마 범죄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 데 이어 오늘은 기상청을 찾아 태풍 카눈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 대표는 유이동 기상청장의 보고를 받은 뒤 정확한 예보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달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할 그런 경로를 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또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 한정해서 기상청이 호우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주말까지 태풍 피해 상황을 지속해 점검한다는 방침으로 당력을 총동원해 재난 사전 대비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TF들도 각각 LH 부실공사 아파트와 쪽방촌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당의 민생 행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동안 야당의 거짓 선동, 가짜 뉴스 공세에도 정책 행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입법과 예산을 통해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당은 야당과 말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개선하는 정책 입안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책을 수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평가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한 것과 관련해 3인칭 시점에서 논평하는 이 대표의 유체이탈식 화법이 놀랍다고 비판했습니다. 잼버리 대회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재차 부각하며 잼버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치 공세를 멈추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청소년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간담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들으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달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청소년들과 오염수 방류 저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 세대가 핵폐기물 문제를 미래 세대에 떠밀고 있다며 정치권이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는 건 현 세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크게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오염수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오염수 방류를 그냥 둘 수 없다며 유엔 인권위에 진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민생체험단 활동 일환으로 경기도 광명자영업지원센터를 찾아 대출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대출 만기와 상환 유예 조치가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직접 고충을 듣고 연착륙 방안 등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가 부채를 50%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냐며 정부의 가계와 자영업, 민간 부채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냥 민간 부문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대출을 늘리고 그냥 견뎌보자 이런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전 세계 선진국 중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 규모를 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며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내년 총선 공천 전 인적 쇄신을 위한 당무감사 계획 마련에 나섭니다. 당무감사위는 오는 10월부터 사고당원 협의회를 제외한 전국 209개 당협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오늘 회의에선 당무감사 세부 일정과 평가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의 정기당무감사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으로 21대 국회 처음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감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중 적어도 하나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여당과 협의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건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8월에 그중 법안 하나는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향성이 정해지면 당 차원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오늘은 새만금 잼버리 행사 관련한 속보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완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잼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늘로서는 이제 사실상 새만금 잼버리는 이제 끝이 난 거죠? 네, 태풍 카눈이 또 이제 북상하면서 참가한 대원들이 모두 그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를 이제 떠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이 조직위가 이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잼버리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흐름을 밝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비록 이 대원들이 새만금은 떠났지만 이 전국에서 대한민국 잼버리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게 조직위의 설명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1014대의 버스를 동원을 해서요. 서울과 경기 또 인천, 대전 등 이 전국 8개의 시도로 대원들이 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 남은 4박 5일 동안 잼버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해서 참가자들이 이 잼버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외 대신에 실내 또 야영 대신에 관광으로 일정이 채워지면 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영지 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전국으로 넓어진 것이라며 새만금에서 이뤄지지 않지만 대한민국 전국에서 잼버리가 펼쳐지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이제 뭐 바뀌고 이제 막 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K-팝 콘서트 일정하고 이제 또 장소가 이제 번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개최 장소 변경이 지금 유력한 상황인가요? 또 네. 변수가 또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지난 6일 이 새만금 야외 특설장 무대에서 하기로 했던 것이 이제 바뀌면서 11일로 일단 변경이 됐고요. 네. 여전히 장소는 100%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한번 변경이 됐었지만 이 잼버리에 참여 스카우트 대원들이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를 하면서 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숙한 운영과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 야영지 조기 철수 등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이 K-팝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해서 콘서트 다음 날 끝나는 이 잼버리 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조직위의 계획입니다.
뉴진스도 출연이 확정됐고요. 보이그룹 세븐틴에 대한 섭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걸그룹 아이브 또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 등이 콘서트에 참여하기로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 방탄소년단이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방부에 요청하기도 했죠. 다만 이 아미 등 아티스트 팬클럽들 사이에서는 아티스트를 동원해서 이 파행을 막으려고 하는 조직의 행보를 놓고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방부에까지 이제 요청을 하고 전 국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떠나기 전에 이렇게 좀 만회하려고 혼신의 힘을 그렇게 이제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주면은 잼버리 일정이 모두 이제 끝이 나는데 끝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제 책임론을 두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잼버리 행사가 끝난 뒤에 이 파행으로 이뤄진 잼버리 행사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를 놓고서는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이 잼버리 철수는 적절한 선제 조치다라고 조직위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이 잼버리 성공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물론 이 간접 사업비만 해도 무려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앞선 문재인 정부 5년의 임기 동안에 대회가 준비됐던 과정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전북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 외유성 관련 해외 출장 등 국세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읽힙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15개월 동안 준비를 미숙하게 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문재인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반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고민정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현 정부가 모든 사건이 터지면 한가롭게 남 탓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잼버리 행사가 끝난 뒤인 오는 16일 당장 이제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가 잡혀 있습니다.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라서 이 여야 간의 잼버리 파행 사태 관련 책임을 놓고 공방전이 예상이 되고요. 역시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담당하는 여가위 역시 이번 달 안에 회의를 잡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국회 내내 이 잼버리 책임론을 놓고 여야가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흘 남았는데 잘 마무리를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그런 가운데 그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 그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 당초 예정됐던 혁신안 제안 발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혁신위는 어제 오늘 이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혁신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알려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밤늦게까지 장시간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혁신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결국엔 발표 일정을 10일로 이틀 미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연기를 놓고 이 최근 김은경 위원장의 둘러싼 논란들이 부담이 된 것이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현재 친명과 비명으로 나뉘어서 혁신위의 행보를 놓고 입장 차이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혁신안 발표 연기에 대해서 지금 자신들의 자화상을 한번 돌아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혁신안을 내놓을 처지냐라고 비판을 하며 해체 필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혁신위의 동력 상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혁신위가 오는 10일에 내놓는 안이 완전히 마지막으로 내놓는 종합 의견이 될지 아니면 추가로 더 내놓을지 모르겠다며 8월 중 진행될 이 1박 2일 워크숍 일정에서 혁신위 제안들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할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입장 표명을 이제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근데 유감 표명으로 이제 대신했는데 혁신위가 어떻게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계신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휴가에 돌아오자마자 또 발언 논란 이후 8일 만에 유감 표명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서도 사실 이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혁신위를 해체하라라고 김기현 대표는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었죠.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임명한 혁신위원장의 언행을 제3자적 관찰자 시점에서 논평한 것은 유체이탈 정신세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경질론 혹은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민주당 노인위원회도 오늘 오후 낸 성명서에서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했던 대한노인회장을 비판하면서도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서도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혁신위는 이틀 뒤로 미뤄진 이 혁신안 발표를 통해서 분위기 쇄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이미 당 안팎에서는 혁신위가 동력을 상실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틀 뒤에 이 대의원제 폐지 혹은 대의원제의 투표권을 축소하는 제안이 나오더라도 이미 이를 놓고 친명, 비명 국회의원들 간의 입장 차이도 분명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혁신위가 이틀 뒤에 내놓을 이 대의원제 관련 혁신안이 실제로 민주당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10일로 이제 알려져 있는 혁신안 발표를 두고 또 친명 비명계 간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바로 이게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또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서원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오늘 16일부터 시작됩니다. 8월 국회 첫 일정으로는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 논란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남수지 기자가 8월 임시국회 주요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대상으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에 대한 원인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8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열립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16일에서 18일, 늦으면 21일에서 23일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 후보자의 언론통제 전적과 이 후보자 배우자가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허위 비방이라며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한다는 전략입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수해피해 예방 등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는 지난 31일 상임위에 계류된 수해복구 관련 법안을 8월 중에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도시침수법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이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로 여야 모두 당론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선거제를 고치는 건 개헌보다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선거법 협상이라고 하는 거, 선거제도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출범한 여야의 2+2 협의체가 선거제 개편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여야가 정기국회 전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남수지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가 민주당의 방송장악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김장겸 전 MBC 사장과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오늘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관련자 모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방송장악 문건에는 사장 퇴진 운동 등의 계획이 담겨 대부분 실제로 이행됐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의 허점으로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대상에서 빠져 해당 대출을 이용한 지역 가입자들이 건보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함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되어 생기는 보험료의 부담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현재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 여가부 폐지론.
재부상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준비 및 운영 부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없어졌고 조금씩 나눠서 다른 부처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겁니다.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 반대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만 찬성하면 여가부는 바로 폐지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알바 조직이고 누더기 갈등만 조장하는 조직이었고 그래서 없애기로 한 거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잼버리 논란으로 여가부가 압도적인 무능을 증명했다면서 실질적인 조직 개편이라도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론.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여가부가 존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국감당 시에 자신만만해하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재차 준비 부족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던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여가부가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 가장 큰 문제였다고 또 한 번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번 잼버리 사태 책임론을 자초한 것으로 지적받는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후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인데요. 한편 오는 11일 예정된 K-팝 콘서트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BTS에 대한 잼버리 공연 참석 요청 뜻을 밝혀 팬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의 국격을 주도하고 있는 게 BTS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국격에 손상이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에 좀 참여를 해주면 많은 그런 꿈을 갖고 대한민국에 왔던 청소년들한테 희망과 또 치유의 시간으로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네, 앞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6일 BTS 출연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룹 뉴진스 등은 출연을 확정할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뚫고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모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현장에서는 그 아이돌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거기에 더한 메시지가 없다면 그리고 그걸 각자 느끼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린 두 번의 실패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모쪼록 오늘 11일 성공적인 K-팝 공연을 비롯해서 잼버리 대회가 안전하게 마무리돼야 할 텐데요. 추후 여가부 등의 조직의 구조적인 책임의 문제는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대의원제 폐지입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방안을 담은 혁신안을 오늘 10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당내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가 그만두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지금 거론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을 흔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대의원제는 일반 당원 등 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대의원을 두는 간접 민주주의 성격의 제도인데요. 자, 예컨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의 비율이 이와 같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숫자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와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교적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대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전통 지지세가 높은 반면에 최근에 당에 들어와서 자격을 갖춘 권리당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즉, 대의원제가 당원 장악력이 높은 이재명 대표 및 친명계에 특히 불리한 제도로 분석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제가 지금 그렇게 화급하고 본질적인 겁니까? 뻔히 속셈 보이는 건데 그 지금 혁신이라는 데서 무슨 대의원제를 들고 일어나서 하는 건 결국 개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관철시키려는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혁신이 되겠습니까? 꺼내는 게 당내의 그 도덕성 위기나 당내 민주주의 악화하고는 무관한 그런 주류에 부응하는 듯한 그런 일만 하고 계시고. 네, 이 가운데 8월 내에 있을 민주당 의원들의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대의원제와 관련된 끝장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8월 10일 날 내시는 의견이
완전히 마지막 종합 의견이 되실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내실지 모르겠는데 8월 워크숍 전에 전체적인 의견들이 제시가 돼서 함께 논의되는 게 좋지 않을까. 혁신안 내용 자체를 두고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모레 혁신안 발표 이후의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혹시 폄하 있나요? 발언에 이어서 가정사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늘로 예정됐던 혁신안 발표를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판도 진행됐는데요. 민주당 상황이 이렇게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그 상황인데 오늘은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통해서 자세한 내부 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래 혁신위가 발표하려고 했던 혁신안이 대의원제 폐지와 공천룰 개정과 이제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네. 친명계에서 주장해 왔던 이제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비명계 반발이 또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레로 이제 미뤄졌는데요. 혁신안 발표가 이제 김은경 위원장의 최근 이딴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인데 과연 혁신안 발표가 민주당의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혁신위가 원래 정식 명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혁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혁신위의 어떤 방안인지, 공천룰 같은 경우는 이미 이계호 TF 단장이 그 공천에 대한 룰을 확정을 했고 지난 5월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확정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혁신위에서 어떠한 공천 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존에 정해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정해진 그 공천 룰에 대해서 과연 혁신위가 제시하는 공천 룰이 부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박강원 원내대표가 밝혔다시피 대의원제 폐지보다는 비율을 조정하는 순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왜냐하면 대의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대의원 제도에 대한 폐지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 없이 유감 표명에 그치는 간단한 입장을 내놨는데 이에 여당에서는 유체 이탈식 화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권자인 이 대표를 향해서 책임론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럼 과연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사과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사과가 어느 정도는 충분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추가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옳냐 그러냐를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라는 것은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과를 하고 오히려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오늘 다시 이제 파행이 됐는데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향후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현재 그 법률부위원장이시고 변호사이기도 한 만큼 오늘 재판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이제 파행이 됐는데 네. 오늘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그 변호인의 변호인의 어떤 그 변호 자체는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화영 피고인의 본인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어떤 변호인의 그 변호 방향이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화영 피고인이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미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본인이 뭐 예전에 뭐 옥중 편지를 통해서 밝혔다시피 그런 형태로 해서 본인의 정확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는 게 중요하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가족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이 재판을 뭐 흔들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화영 피고인에 대해서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화영 그 피고인 본인이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주한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준비 종합 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영역이 이루어진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임을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입니다.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단속에도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5년간 3조 원에 달하는데요. 최근에 자영업자를 노린 신종 사기까지 벌어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신종 사기 수법을 막을 대안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그 신종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기법이 뭐 자꾸 더 날로 지능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새로 나온 그 유형이 그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모는 형태로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이용해 먹는 이런 그 기법인데요. 네. A한테 A를 속여서 B한테 송금해라. 근데 B는 A랑 아무 상관없어요. 범죄자하고도. 네. 엉뚱한 사람한테 송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좌 번호가 알려지면은. 네. 그러면 이제 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은 계좌 번호가 좀 알려지고 그러잖아요. 뭐 송금도 할 수 있고. 네. 그럼 이제 A가 이 B한테 송금을 하는데 B를 갖다가 이제 A의 피해자가 되고 B를 나의 공범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범죄자로 오인할 수 있는 거군요. 오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B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범죄에 이용된 계좌다 이래가지고서 갑자기 자기 계좌가 동결이 돼 버리는 거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B가 이제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A는 B를 이제 가해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범죄자는 B 자영업자 이분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네가 계좌가 지금 묶여 있으니까 돈 얼마 내면 내가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그게 신종 사기 수법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억울한 거죠. 예,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계좌가 범죄 이용이 되더니 은행에서 이거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이거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안에 돈도 들어있고. 그렇다면 이 개정안은 누구를 구제할 수 있는 건가요? 예, B를 구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B가 예를 들어 은행이 묶어놓고서 이제 상당 기간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은행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이 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평가해 볼 때 B가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을 하게 되면은 비계좌에 약간만 남겨놓고 돈을 다 인출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용된 계좌에서 주인이 그 억울함을 일시적으로라도 빨리 좀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뛰는 그 범죄자 밑에서 우리는 날고 있는 날고 있는 범죄자 밑에서 우리는 뛰고 있는 수준인데 네. 조금이라도 좀 그 보완을 하기 위한 그런 정도니까 참 이 본질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좀 그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에 가까운 거라서 네. 참 쑥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그 피해를 좀 완화시키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이제는 그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예. AI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 너무 좀 고도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에 악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악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한 3초 내지 4초 분량만 이렇게 가져가서 저 생성형 그 뭐 이런 AI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말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예를 들어 뭐 빨리 어느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딱 하면은 제 목소리가 그대로. 그 목소리로. 왜냐하면 3초 분량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전체 예를 들어 뭐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시킨 거를 제 목소리를 그대로 그 재생을 해내는 거죠. 지인들은 윤 의원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죠. 집사람이다, 뭐 혹은 뭐 우리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걔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어디로 믿을 빨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막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그런 그 3초, 4초의 학습을 통해서 전체 어떤 문장이든지 소화해낼 수 있다 이런 거니까 네. 참 이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AI가 참 혹사당하는 거죠.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법을 또 고쳐서 이런 것도 또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떤 게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안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그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떤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학습을 해서 뭘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제동을 건다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를 막아낼 수 있는 보안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에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보안적 관점에서 결국은 이제 뛰고 날고 하면서 막 서로 창과 방패를 가지고 이제 일합을 겨루는 건데 참 지금으로서 이렇게 뾰족한 수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서 본질적 문제를 다루기에는 조금 좀 여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제 또 AI인데 이게 이제 범죄로 악용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또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또 범죄자는 또 그거를 또 뛰어넘기 위해서 또 머리를 쓰고 참 정말 말씀하신 대로 쫓기는 그런 이제 상황이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이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한 이후에 제4의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에 대한 이제 기대가 이제 높은 상황인데 우선 그 제4의 인터넷 전문 은행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이제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이제 이런 정도인데 뭐 네 번째가 등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 대형의 형태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능성과 함께 또 약간 중형 정도로 해서 어떤 특정 분야를 다루는 어떤 특화형 그런 그 인터넷 전문 은행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금융에 있어서의 이제 여러 가지 그 특화된 형태의 어떤 제4의 인터넷 은행 이런 것도 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그런 은행들, 인터넷 은행들하고 이거는 어떻게 좀 그 특별히 차별화되는 게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좀 어떤 면인가요? 그 현재 이제 대전과 충남의 충청은행 또는 대전은행 이거는 이제 결정은 안 됐지만 그 은행을 이제 다시 설립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과거에 지점 중심 은행처럼 만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지적이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 은행 형태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전과 충남 특히 대전 쪽에 대덕밸리 쪽에 보면 기술들이 참 많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그 원천 기술들이
이렇게 잘 상용화돼 가지고 기업으로 가는 그 비율이 좀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런 질적이 나오니까 이 인터넷 은행을 기업 금융 전문 은행으로 만들면 약간 특화된 형태로 해가지고 예금을 받고 그 예금들이 주로 기업들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루트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지적이 나와서 제4의 은행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그 기업 금융 중심의 인터넷 은행으로 특화된 형태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가 지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대전에 이제 새 은행이 이제 뭐 생길 것 같다. 그게 이제 대전 투자금융 설립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런 이제 그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은행이 하나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대전 투자청이라고 돼 있는 그 본질은 벤처캐피탈입니다. 예, 대전시가 직접 벤처캐피탈을 설립을 해서 그 벤처캐피탈이 민관을 아우르면서 이제 공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중간적 그런 흐름에서 그 또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하는, 말하자면 그 신기술 쪽을 가지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벤처캐피탈 설립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이제 겉으로는 이름을 대전 투자청이라고 붙였어요. 예, 그래서 투자청 1번, 그다음에 인터넷은행의 2번. 그래서 하나는 벤처캐피탈, 하나는 은행. 이렇게 1번하고 2번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서 1번은 1번대로 지금 이제 최초의 케이스로 지금 분류가 돼서, 다시 말해 지자체가 직접 벤처캐피탈 설립한 예가 없다 그래서 지금 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쪽에서. 그래서 이것도 진행 중이고 2번은 또 은행 설립은 은행 설립대로 진행 중이고, 그래서 두 개의 기관이 동시에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기대 효과에 대한 것 충분히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타트업과 기술들이 있는데 거기에 인력과 자본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인력까지도 괜찮고 기술도 좋은데 금융이 좀 너무 부족해서 상용화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이런 금융의 힘으로 한번 새로운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보자. 이 대덕밸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베드가 되고 거기에 이제 금융이 결합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런 그 긍정적 선순환 모형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전 이제 그 금융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대전 하면은 바로 이제 내년 그 총선이 한 8개월 정도 이제 남았는데 올 초부터 대전에 의원님께서 일찌감치고 그 사무실을 열고 총선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융합 특구 법안을 이제 대표 발의를 또 하셨어요. 국토위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법안은 또 어떤 겁니까? 그 원도심 뭐 신도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뭐 광주라든가 대구라든가 대전같이 이렇게 오래된 도시들은 원래 그 도심이 있었던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그 도심이 옮겨가면서 A 지역이 소외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전은 이제 동쪽이 지금 상당히 소외돼 있습니다. 서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인구도 동부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에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33만이었던 인구가 지금 22만.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대전역 KTX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쪽을 이제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동력을 만들려면은 좀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원도심 지역의 일부를 도심 융합 특구라는 이름으로 특구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개발된 지역에 기업들이 입주를 하거나 했을 때 기업들을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그 패키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과거에 좀 과거에 영광이 있었다가 지금은 좀 약간 격차가 벌어진 이 지역을 다시 한번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그 취지로 그 만든 법인데 지금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동쪽 그 대전역 주변이 좀 개발이 되면 앞으로는 그 실질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 이제 지금 경제적 격차가 서쪽과 동쪽이 너무 벌어졌어요. 집값도 많이 차이가 나죠. 집값도 많이 차이 나죠. 여기서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뭐 거의 반값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베드타운처럼 돼 있고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그 베드타운의 가치도 올라가는 건데 일자리가 없이 오피스도 없이
그냥 아파트만 쭉 있는 지역은 그 자체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오피스 빌딩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도심종합특구가 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이제 격차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 그 기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뭐 그 정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정책 또 지역 발전을 위한 말씀들을 또 해주시고 하니까 아주 좋은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잼버리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잼버리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이제 8년 동안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고 더불어서 이제 이게 좀 외유성, 공금 횡령을 한 게 아니냐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는 1,100억 예산이 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이러고 있고 조직위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잼버리 해외 출장과 관련한 이제 그 얘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국회 검증이 이루어질 텐데 국회 검증과 감사가 좀 어떻게 잼버리를 좀 철저히 조사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 문제를 이제 저렇게 좀 너무 예단을 심하게 하면은 또 이제 조직위가 또 위축이 돼가지고 또 마저 남은 그 행사 일정이 차질이 빚으면 안 된다는 면에서 일단은 이제 그 남은 기간을 잘 이제 그 소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제공하는데 본질적인 그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이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제가 봐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가설이라고 부르죠. 아직은 증명되지 않은 명제죠. 그래서 우리는 가설을 제시하고 그 가설을 증명을 하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명제가 되면서 이제 그 명제가 옳았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럼 정리가 되는 건데 가설이 좀 많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의혹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중앙 정부의 예산이 지방 정부로 지방 정부라고도 안 부르고 지방 자치 단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이제 그 용어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센트럴 거버먼트, 로컬 거버먼트죠. 중앙 정부, 지방 정부인데 어쨌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예산들을 이렇게 따오는 형태가 되면서 그리고 중앙은 내려주고 여기는 시혜를 받는 형태가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많이 따내고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하는 이런 그 것들이 정착이 되면서 스스로 세금을 걷어서 스스로 쓰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이렇게 이만한 뭉칫돈들이 퍽퍽 떨어지는 구조. 그럼 이거를 좀 이렇게 신중하고 좀 자기 돈처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뭐가 굴러떨어진 돈처럼 생각하면서 좀 방만하게 사용하는 이런 문화들이 살짝 거기에 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상 문제 그리고 어떤 그 지방정부가 돈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 쓰는 게 아니라 타서 쓰는 형태가 되면서 이런 그 문화들이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들까지 좀 포함을 해서 근본적으로 좀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거를 핑계로 좀 더 많이 따낸 다음에 그거를 자기들의 어떤 다른 목적에도 같이 그냥 방만하게 사용해버린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방만한 사용 자체를 이번에 요것만 가지고 혼내면 끝나는 거냐. 그 뭐 몇 사람 이제 벌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개정에 있어서 지방 분권에 있어서 이 재정의 문제와 예를 들어 위로 올려놓고 다시 타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 걷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을 늘린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를 더 많이 만들면 좀 예산의 방만한 집행이 많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면에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새만금 그 논란을 보면서 참 이런 그 구조 속에서 공무원들이 은근히 공익을 추구하는 듯 하면서 사적인 이익이 살짝 묻어 들어가서 같이 엉켜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칠 게 참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방에서 이제 그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전 국가적으로 오래전부터 이제 기획했던 이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과 이제 국가 중앙 정부의 이제 예산 이게 이제 어떻게 그 행사에
예산으로 형성을 해야 될지 확보를 해야 될지 그런 문제도 아주 중요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 예,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자율적으로 스스로 그 세금을 걷고 쓰게 하는, 걷어서 올리면 그걸 이제 중앙정부에서 시혜적으로 내려주는 이런 구조를 좀 많이 줄여놓으면은 스스로 그 지자체 내에서 걷고 쓰는 것들이 잘 정착되면은 자기 돈 쓰듯이 조금 아까워하면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서 그냥 내려오면은 내 돈 같지가 않고 남의 돈 같으니까 좀 방만하게 쓰게 되는 이런 구조들이 여기저기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여기에도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보고 일부 항만이다 이런 걸 예타 면제하는데도 이 잼버리 대회가 핑계로 사용이 돼서 거의 10조 가까운 돈이 지금 또 따로 이제 그 SOC 쪽으로 흘러갔다는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떤 그 행사를 빌미로 해서 더 주변적인 것까지 막 그냥 끌어당겨서 그냥 방만하게 사용하는 이런 집행, 이런 것들 자체를 좀 한번 뒤집어서 봐야 되는 때가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방과 정부의 관계 속에서 재정의 문제를 본질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는 지금까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신종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해법 그리고 잼버리 예산 논란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 필요한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금융하면은 딱딱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오늘 좀 편안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아주 그냥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